자, 이곳은 스피드웨이입니다.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시작해가지고 작년에 완성됐나 싶더니 이제 사고 쳐가지고 또 길어져서 한 시즌을 넘기고 드디어 완성됐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자리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벨로스터 N 대분에서 제작한 GT카입니다. 이 녀석 사연이 깁니다. 한편으로 통합을 해도 사실 3시간이 넘는 분량인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 차를 구매를 한 거는 정상적인 차량을 구매한 게 아닙니다. 전손 이력으로 나왔던 차량을 제가 매입을 하게 돼서 한 번에 순정으로 살리지 않고, 어차피 망가진 거 나는 GT카를 만들겠다 그래서 바디킷부터 차대 보강까지 한 번에 하겠다라는 욕심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23년도 5월쯤에 차량을 가져와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바디킷이 제 손에 떨어질 때까지 근 1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실질적인 작업은 거의 일주일 정도만 다 끝났고, 그걸 기다리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실제 주행을 한 거는 7월, 8월, 9월 요쯤 사이에 실제 운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계획을 했었던 이 바디킷과, 그리고 그 중간에 이왕 하는 김에 2.5 터보 올려보겠다 했던 2.5 터보, 그리고 V마운트 플러스로 이제 에어컨까지 살려있는 그 작업을 이제 해서 2024년에 한번 살아나게 됐죠. 그러고서 윙이 있어야 되는데 윙이 없는 상태에서 쉐이크다운을 하다가 이제 무리한 주행으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뭐가 있든 이제 요거는 운전자의 판단 미스로 일단 사고기 때문에 제가 잘못한 부분이었고, 그래서 한 번 더 또 시간이 늘어났죠. 결국에 살려야 되는 시간이 필요했고, 9월 달에 사고가 나서 2월쯤 먼저리에 바디킷이 제 손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사고 났던 부위를 살리고 바디킷을 다시 도색을 해가지고 정착을 하고, 그리고 원래 장착했던 2.5 터보에서 문제가 발생되었던 부스트가 좀 이상하게 붙는 현상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핵심적으로 엔진에 트러블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판단에서 엔진을 이제 기존 거에서 새로운 엔진으로 다시 변경을 하게 되고, 매니폴더를 새로 만들고 해가지고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 최종 완성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자리가 되었고요. 일단 작업되어 있는 거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레이싱팀에서 쓰던 바디킷을 현재 제가 장착을 한 상태고, 오버핸드가 되어 있는 GT 바디킷입니다. 보여주기 위한 스트리트용 바디킷이 아니라 실제 에어로 다이나믹 효과가 있는 GT 바디킷입니다. 스플리터까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본네트는 CF 스타일의 8-9분넷입니다. 후드 레치까지 포함되어 있는 기본 구성품입니다. 그 다음에 뒤쪽에 보이는 GT 윙, 레드콘 모터스포츠에서 판매하는 레이스용 수완넥입니다. 레이스용과 스트리트용 두 가지 있는데, 저는 레이스용으로 채택해가지고 장착하였습니다. 그리고 측면에서 보이는 휠, 자휠이라 그러죠. JA 휠에 10반에 15짜리 휠입니다. 이것도 이번에 새로 나오게 돼가지고 기존의 10제 25휠에서 10반에 15휠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제가 프론트에 55mm, 리어에 45mm 스페이스를 꽂고 있었는데 앞뒤로 15mm씩 줄어들게 됐습니다. 요거는 한정 판매여가지고 아마 15대 분량밖에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는 네오테크의 6P, 리어는 355mm 확장 킷을 사용하고 있고요. 서스펜션 또한 네오테크의 서킷 에디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론트 12kg, 리어 14kg 쓰고 있고, 요거는 김양호 과장님의 이제 말씀으로는 리어 같은 경우는 14kg로 써보고 필요에 따라 16kg로 업그레이드 하시는 것도 추천드린다. 서킷 들어간 차량들은 모두 16kg 쓰고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14kg만 써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근데 추후에 어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그때는 16kg로 변경을 해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 모션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나중에 추후에 말씀드리고, 실내에서 보이는 거 시트는 OMP의 챔프 R 시트를 쓰고 있습니다. 저거는 원 사이즈 때문에 뭐 라지, 스몰 이런 게 없습니다. 딱 한 사이즈만 나오고, 저걸 잠깐 말씀드리면 챔프 R 같은 경우는 시트가 다른 타 버킷 시트보다 높습니다. 시트 포지션 높은 대신에 그 엉덩이 쪽에 쿠션감이 있어가지고 장거리 주행할 때 편합니다. 그래서 몸을 감싸주고 쿠션감이 세니까 데일리카로 타는데 장거리 주행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나쁘지 않아요. 제가 지금 그런 타입이거든요. 제가 이걸 데일리로 쓰진 않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인제를 가거나 이러면 타고 가야 되니까 그런 장거리 주행에 있어서 시트가 불편하면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저 시트를 선택을 한 거고, 지금 고민에는 시트를 다시 변경을 할까 고민 중입니다. 시트 포지션이 제가 생각한 건 너무 높아가지고 좀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자, 엔진룸은 보시다시피 모비스의 2.5 터보를 이식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인터쿨러에 들어가는 인렛 파이프랑 이제 스로틀 바디로 들어가는 파이프까지 모두 티타늄으로 제작이 됐고, 오픈 흡기까지도 티타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100파이로 제작이 됐고요. 엔진의 기본 레이아웃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엔진은 원래 그 포지션 그대로 들어가 있고, 요 전방에 있는 판넬까지도 손대지 않고 그대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바뀌었다고 하면은 전방에 있는 레일, 범퍼를 잡아주는 이 레일만 알루미늄으로 변경되었고요. 레치를 삭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V마운트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는 인터쿨러가 들어가 있고 밑에는 대용량 라지에이터가 들어가 있고요. 인터쿨러 같은 경우는 제가 순정 거를 개조해서 장착을 해놨습니다. 어쨌든 공간적인 한계가 가장 컸고요. 그리고 부품을 수급하는 부분들, 그 두 가지를 생각을 해가지고 가장 수급이 쉬운 순정 인터쿨러를 채택을 했고, 대신에 그냥 사용하지 않고 모두 절단한 다음에 하우징을 다 개조를 했습니다. 여기 맞게끔. 대용량 라지에이터도 시중에서 판매하는 라지에이터가 아니라 제가 여기에 맞게끔 1차적으로는 한번 만들었었고, 2트째거든요. 더 작은 사이즈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둘 다 쿨링 관련된 거잖아요.
온도 관련된 것들은 다 문제가 없는 거를 체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라디에이터 위쪽에서 보이는 거는 콘덴서입니다. 에어컨을 사용할 수 있는 콘덴서인데 아직 현 촬영하는 기점으로는 에어컨을 살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데일리로 타지 않기 때문에 이게 또 급해지면 또 하게 되거든요. 제가 지금 그 에어컨이 목마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하진 않았는데 해야 됩니다. 좀 더 죽거든요. 이쪽에 보일러나 모르겠는데 도풍파가 일단 작업이 돼 있습니다. 도풍판 해가지고 인터쿨러 별도, 라디에이터 별도 해가지고 쿨링의 효율을 조금 더 올릴 수 있게 해놨고, 요거는 사실 그릴망은 그냥 제가 돌빵 맞기 싫어가지고 해놓은 건데 사실 좀 띄고 싶습니다. 깔끔하지 못해가지고 이거를 띄고 다른 걸로 개조를 할까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이제 덕트 두 개가 있고 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는 호기 쪽으로 공기를 보내주고, 밑에 거는 이 측면에 지금 현재 오일 쿨러 달려 있습니다. 측면으로 공기가 갈 수 있도록 해주는 덕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보면 원래 배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배터리가 없고 배터리가 트렁크로 갔습니다. 그래서 트렁크로 가면서 배터리가 인산철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배터리가 18kg에서 20kg 나가거든요. 그거보다 반 정도 무게가 가벼워진 8kg대, 8kg 맞나? 5kg대 되나? 하여튼 졸라 가볍습니다. 배터리가 많이 가벼워짐으로써 이제 뭐 뒤쪽에 좀 무게가 많이 실리지 않고, 이제 인산철이다 보니까 사실 배터리 소모나 이런 거에서 좀 걱정이 없는 편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오일 쿨러, 기존에 사용하던 오일 쿨러인데 토콘에서 판매하는 이제 19호짜리 쿨러입니다. 1.6, 2.0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사이즈고요. 저기에 처음에 1차적으로 장착했을 때 쿨러 되는 양이 모자르다고 판단이 돼가지고 쿨러 업을 할까 고민하다가 핵심은 공기가 들어오지 않는다였기 때문에 뒤에 팬을 두 개로 추가로 장착을 해서 쿨러 효율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현재 서킷을 어택을 하면은 거의 100도에서 105도가 홀드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와서 보이는 머플러, 티타늄으로 된 머플러죠. 대부분에서 한정 판매로 판매했던 N 전용 티타늄 머플러입니다. 머플러 부분에도 어쨌든 경량화, 출력 업을 할 수 있는 소재 아이템이 장착되어 있고,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차량이 셋업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생을 살리고 나서 지금 인제와 용인 스피드웨이 두 군데 다 테스트를 했고 두 군데 다 크게 트러블 없이 완료를 했습니다. 인제 스피드용 같은 경우는 날씨가 좀 오락가락했습니다만은 냉각수온의 안정도와 그리고 유온의 안정도 둘 다 체크를 했고 출력에 문제 없고, 뒤쪽 터보가 위로 올라와서 뭐 열이 발생해가지고 주변에 녹는다거나 불이 붙는다거나 그런 부분 전혀 문제 없었고, 뭐 누유, 누수 이런 부분 다 체크해가지고 문제 없음을 체크했고요. 그리고 이제 하체의 차량의 움직임, 모션 같은 것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이 괜찮은지도 모두 체크를 완료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내구성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안정화가 들어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체감으로는 350에서 360마력 언저리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애매한 게 다이노를 지금 못 재봤어요. 아직 아마 빠르면 오늘이나 가게 될 건데 예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최고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용인 스피드웨이 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여기가 그렇게 쉼이 많은 코스가 아닙니다. 거의 쉴 수가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코스도 짧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아무리 빠른 차가 타도 보통 2분대가 나오다 보니까 짧은 코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20분을 어택하는 것 자체가 차한테는 굉장히 무리를 줍니다. 보통 한 10분 어택하고 나면 다들 나오시거든요. 뭐 앞뒤로 쿨링하고 해봐야 20분 될까 말까 하는데 거의 20분을 쉬지 않고 어택을 해가지고 어쨌든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20분을 어택하는 동안 출력 저하라든지 뭐 림폼 경고등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없이 버텨왔는데, 이 부분에서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굉장히 내구성 부분에서 메리트가 크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터빈업 하면은 배기 온도가 너무 높게 올라가지고 그 배기 온도 때문에 터빈이 스트레스 받거나 엔진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불이 붙는다거나 경쟁에서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일인데, 그런 부분들이 다 없었고, 제가 주행할 때 보면은 배기 온도가 보통 800도에서 850도 계속 그 홀드된 상태에서 아무리 어택을 해도 온도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거에 대한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이 순정 터보 같은 경우는 부스트 제어하는 것도 이슈가 하고 온도나 이런 것도 다 이슈가 하고 모든 거 다 이슈가 지금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체크하거든요. 온도가 너무 높게 올라가면은 기름을 더 부어서 계속 온도를 식혀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도 가능하고, 부스트도 너무 올라가가지고 얘가 무리가 될 것 같으면 부스트를 살짝 빼주고 하면서 우리가 타겟한 내구성에서만 따라가 주니까 문제없이 25분 5세션을 다 완주를 했거든요. 내구성 부분에서는 충분히 훌륭한 부분이 있다라고 제가 좀 강조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엔터보와 다른 점, 벨에다가 아반떼 엔터보 올려가지고 매핑하면 320마력입니다. 평균적으로 더 나오는 차들도 있어요. 컨디션 따라서. 근데 현재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퓨어 터보라고 하는 임펠라 킷이 있습니다. 임펠라 킷이란 뭐냐면은 겉에 하우징은 아엔터보와 동일하지만 안쪽을 가공하고 임펠라를 더 큰 걸 쓰면은 어차피 터보는 큰 터보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임펠라 키트의 터보를 쓰면은 360에서 많게는 400마력까지 나오는 임펠라 키트가 있습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겠죠, 또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근데 그거의 단점이 뭐냐면은 부스트가 이렇게 붙어요. 서킷에서 지금 아엔이나 벨 매핑에서 타시는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은 이 악셀워크 하는 게 가장 어려워하거든요. 스프롭이 빨라가지고 부스트가 한 번에 확 붙어버리면은 토크 스티어 때문에 아무리 LSD가 들어가 있어도 한쪽으로 튀어나가요. 차가 이렇게 빵 하고 튀어나갑니다. 아니면은 이제 슬립하면서 쓰잘데기 없이 타이어 소모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생기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부분이 없습니다. 제가 그냥 코너에서 탈출하는 부분에서 보통 3단 4단으로 많이 타거든요. 3000rpm에 언제 걸쳐가지고 그냥 악셀 꾹 밟으면은 그때부터 이미 스프롭은 다 붙는데 한 방에 토크가 확 붙는 게 아니라 요렇게 붙습니다. 요렇게 내가 악셀을 컨트롤해서 가는 것처럼 쭉 붙어주니까 토크 스티어가 발생할 확률도 현저히 줄어들고 쓰잘데기 없는 타이어 소모가
없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메리트가 큰데 전화가 오네요. 일단은 차량을 서킷에서 탐에 있어서 굉장히 편합니다. 과하게 토크가 확 앞으로 붙지 않고 전체적으로 펴져 있고 내구성 확보됐고 ECU에서 제어해주니까 부스트 빠짐이나 부스터 더 붙는 현상들도 없고 해서 여러 가지로 2.0 터보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현대에서는 아마 이걸 고려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2.5 엔진에다가 맞춰가지고 순간적으로 부스트가 붙는 걸 살짝 뺀 다음에 초중반에 맞춰가지고 세팅을 했겠죠. 하지만 이렇게 써먹을 거라 생각 안 했겠죠. 어떤 미친놈이 저걸 개조해 쓸까라는 생각을 했을 건데 그 미친놈이 접니다. 네, 그래서 미친놈이 잘 성공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재미있는 세팅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나 빼먹었네요. 그리고 저는 미션이 순정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미션과 클러치 기어빈 순정인데 저는 ELSD가 없습니다. 쿠스코 기계식 LS가 들어간 상태고, 그리고 하체가 풀 필로볼입니다. 그걸 까먹었네. 어쨌든 돌아와서 저는 이게 지금 마력을 떠나가지고 이 세팅이 전륜차의 가장 밸런스가 맞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시간이 될 때 틈틈이 이제 뭐 짐칸 세션이나 뭐 오토크로스 이랬을 때 선수들을 이렇게 태워보거든요. 한번 타보시라고. 특히 전륜 타시는 분들 다들 감탄한 부분 딱 그겁니다. 스프럽 부분 확이 아니라 이렇게 펴지니까 너무 편하다. 그리고 출력이 생각보다 세다. 이 차량 움직임 너무 좋다라는 피드백을 똑같이 받거든요. 그 부분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 거고, 어쨌든 성공적인 셋업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뜻 말씀드렸던 부분들 중에 얘를 이제 상품화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미리 말씀드릴 부분은 뭐냐면, 얘는 제가 애초에 개발을 할 때 상품화를 할 생각으로 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거짓 없이 말씀드립니다. 저도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장사꾼 입장에서 뭔가를 투자를 했을 때 상품화를 해가지고 판매할 것 계획을 하고 해야 되는 게 맞았거든요. 그래야 투자 가치가 있는 건데 얘는 1도 없었습니다. 그냥 순수 저의 호기심과 재미로 시작을 해서 내 장난감을 만들겠다라는 부분이었는데, 하다 보니 저만 쓰기 너무 아까운 부분이 솔직히 있어서 상품화를 해보려고 막바지쯤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다 같이 타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에. 근데 문제점이 이 지금 순정 범퍼에서 V마운트 세팅하는 게 너무 까다롭습니다. 순정을 뭐 절단하지 않고 뭐 어디를 쓰고 이런 식에서는 사실 좀 테스트가 필요한데, 어쨌든 현 시점으로는 어려울 것 같다가 현실이고요. 제가 라디에이터를 좀 더 개조해가지고 사이즈를 줄여서 어떻게 해볼 계획이긴 합니다만은 지금부터 판매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어려울 것 같아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요 티타늄 관련된 것도 요즘 문의가 많습니다. 하기는 합니다. 있는 소재 내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해드리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무조건 됩니다 라고 말씀 안 드리는 이유는 되는 차가 있고 안 되는 차가 있거든요. 그리고 소재에 제가 보유하고 있는 거에 한계가 있습니다. 소재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다양하게 가지고 있지 못하고 지금 약간 특정 사이즈만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지금 보시면 얘 다 각치거든요. 파이프 커팅을 해와가지고 저희가 용접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밴딩 파이프를 만들어서 써도 되겠지만은, 제가 이제 요거를 고집하는 이유는 티타는 각치가 간지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한국에서 이걸 할 수 있는 데가 지금까지는 거래하는 데가 한 군데였거든요. 근데 담당자분이 사라지셨고 그 회사랑 이렇게 조율하는 과정에서 뭔가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꾸 갔다 오면 소재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현재 생산되어 있는 소재들만 가지고서 계속 작업을 해왔고 거의 다 떨어져 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계속 늘려서 가져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요거에 대해서는 지금 딱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티탄은 놓지 않을 겁니다. 계속 할 겁니다. 계속 하고 도전하고 많은 분들이 티타늄을 접할 수 있도록 할 건데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기다려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베렌 GT카에 대한 최종 마침표를 하나 콕 찍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다음부터는 뭔가 큰 작업들이 아닌 세심한 것들을 할 생각입니다. 어디 행사장 가서 차를 타는 모습들이란 이런 걸 위주로 아마 많이 모습을 보여드릴 것 같고요. 제가 영상마다 계속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올해 25년도에 넥슨 타이어 스피드웨이 모터 페스티벌의 카빈 파트를 오거나이저로서 또 행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이 후회하지 않고 시간 내주신 만큼 재밌는 추억들을 쌓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카나를 담당하는 레드콘 대표님께서 오십니다. 와, 오늘 포토쇼하러 왔어? 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도요타 나오면 안 돼서 절로 빼주시면 안 될까요? 아, 싫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스를 다 오픈해서 현장에서 보시고 체험할 수 있도록 자리를 해드릴 거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베레네 프로젝트 이렇게 오늘 마무리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N을 한 대 더 살 것 같거든요. 아직 좀 고민 중이긴 한데 밖에 저희 전국도 하나 있어요. 전국도 해야 돼요 지금. 그 전기차 전국 말고 제 전국도 또 있거든요. 그것도 해야 돼가지고 앞으로도 재밌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